네,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및 여신 전문 금융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 금융소비자 연구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연구원 방금 소개받은 금융연구원의 이수진입니다. 지금부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여신 전문 금융업의 2025년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제목에서 보듯이 크게 두 파트,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여전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현황 및 이슈입니다. 우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특징을 규모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금융시장 내 비중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이들의 자산은 상호금융 1,029조 원, 저축은행 120조 원 등 1,149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금융기관 전체 자산의 약 19.2%에 해당되는데 보험업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비중을 2015년과 비교하면 2.4%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은행, 여점, 증권, 보험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업권에 해당합니다. 상호금융 업권 내에서는 자산 규모가 0.3조 원이 안 되는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큰, 즉 자산 1조 원 이상인 대형 조합의 비중도 약 7%에 달하고 있어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시장 내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금융 업권 현황 및 이슈입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상호금융업권의 총 자산,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입니다. 1,028.9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9% 증가했지만 가계 대출이 감소하면서 총 대출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상호금융업권, 즉 상호금융조합의 24년 상반기 순이익은 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조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PF 대출 예산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대되면서 신용사업 부문의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 외의 모든 상호금융조합은 적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2024년 6월 말, 올해 6월 말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각각 7.2%, 4.4%로 전년 말 대비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 PF 대출 중 유의 및 부실 우려 여진이 증가하여 기업 대출 연체율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상호금융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순자본 비율 등 자본 적정성 지표는 모두 하락했으나 여전히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부터 올해 4월부터죠. 부동산 PF 대출 등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권공매가 의무화되고 6월부터 상호금융 업권의 건설업 및 부동산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정상부터 추정 손실까지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서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24년 6월 말 고정이하 여신의 약 15%에 달하는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는 내년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비중은 24년 1, 4분기 44%로
2014년 대비 87.9%, 2014년 87.9% 대비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가계대출이 증가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와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이 증가하며 총대출 대비 신용대출의 비중도 4.7%에 불과하는 등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상호금융조합의 영업 형태가 지역 및 서민에 대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본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 및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정책성에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축은행 현황 및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작년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이 크게 전년 말 대비 12.1% 감소하면서 총 자산의 규모는 120조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말 대비 5.1% 감소한 수치입니다.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되어 연체가 늘어나고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 재손 비용이 증가하면서 저축은행은 23년에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적자를 기록한과 동시에 급폭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기업 대출 연체율이 11.9%로 상승하여 올해 6월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8.4%를 기록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확충하여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감소폭이 작았고, 위험 가중자산은 크게 감소하면서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말 대비 0.9%포인트 상승하여 1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및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부동산 PF의 비중이 68.7%로 가장 높은 업권인 동시에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의 비중이 높아 이를 중심으로 PF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여전히 부동산 PF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도 올해 6월 말 기준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이 요구 적립액을 하회하는 저축은행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PF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손실 흡수 능력이 낮은 일부 저축은행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25년에는 저축은행 업권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난 몇 년간 지방 경제가 축소되면서 비수도권 영업저축은행과 수도권 영업저축은행 간 자산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영업저축은행 중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곳은 6개사뿐인데 수도권 영업저축은행에서는 절반이 넘는 25개사가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인구가 감소하면서 영업 기반이 축소되어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대신 부동산 PF 등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PF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기업대출이 확대되다 보니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수도권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별로 감독 및 영업 규제를 차별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저축은행과 M&A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2025년 상호금융업권은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늘어나면서 연체율 상승폭 자체는 둔화되겠지만 부동산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 위주로 여전히 대손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2025년 저축은행 업권은 금리 하락 기제에 따라, 물론 트럼프 당선에 따라 금리 방향에 대한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조달 비용이 감소하여 수익자 마진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의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PF 사업장 재평가에 따라 손실 인식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는 손실 흡수 능력이 낮은 저축은행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정책 당국은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업권 내 양극화, 그리고 이에 따른 건전성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별로 차등화된 영업 규제 및 감독 체계 도입, M&A를 통한 대형화 유도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신 전문업 현황 및 이슈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에는 신용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들이 포함됩니다. 여전업권 전반적으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사업 확장 여력이 저하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위험 자산을 축소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했던 지난 6년여간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세부 업권별로는 카드 업권은 대출 자산은 크게, 카드 자산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할부 금융 자산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비카드 여전 업권은 고유 업무 자산은 증가했지만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 대출 채권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 업권 현황 및 이슈입니다. 24년 상반기 동안 신용카드 이용액과 카드 대출 이용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각각 580조 원, 약 5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카드 대출 중에서는 현금 서비스 이용액이 소폭 0.2% 감소한 반면 카드로 이용액은 크게 4.1%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카드론 수익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성과 달리 올해 6월 말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 대출이 연체율이 3.6%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조정 자기 자본 비율은 전년 말 대비 0.5%포인트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20.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급결제 시장에서 핀테크 업체 등 업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용카드사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24년 상반기 모바일 지급 비율하고 간편 결제 비율을 보시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결제 및 간편 결제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카드사는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 간편 결제사 등과의 협업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 중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카드 수수료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의 낮은 그 결제 부분의 이용률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부분에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카드사의 건전성은 카드론 등으로 인해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드론 잔액은 전년 말 대비 그리고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가 카드론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 동안 대손상가 규모를 전년 대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체주 중심으로 연체가 지속되면서 여신 건전성 지표가 과거 대비 악화된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내년에도 가계부채 부담이 상당하고 경기 회복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카드론 등 중저 신용자 대상 상품의 증가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빅카드 여전업 현황 및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빅카드 여전사는 고유 자산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총자산 24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적 측면에서는 이자 비용과 리스 렌탈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감소했습니다. 또 부동산 PF 사부성 평가 기준 개선 등에 따라 연체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여 올해 6월 말 연체율은 1.1%,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3.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말 대비 조정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6월 말 조정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18.3%를 기록함에 따라 빅카드 여전사의 자본 적정성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앞서 금리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시장 금리가 소폭 하락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캐피탈 채익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빅카드 여전사의 조달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레고 사태 등으로 인해 22년 이후 나타난 단기 자금 및 시장성 차입금 비중이 높은 빅카드 여전사의 조달 구조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동산 PF 자산 부실화 우려 등에 따라 일부 여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자동차 금융 부문의 여건 간 경쟁 심화 현상은 신차 판매의 부진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에 대한 고객 의존성이 강화되고 핀테크 업체 등의 가격 비교 플랫폼 활성화 등으로 인해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빅카드 여전사가 자동차 금융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2025년 내년 카드사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지만 그래도 더디지만 회복됨에 따라 결제 부분의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드론 등에서 대손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결제 부분의 이익률이 낮은 상황에 이어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카드론 등 카드 대출 규모가 축소된다면 수익성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빅카드 여전사는 금리 하락에 따라 조달 비용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조달 구조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 등 위험 자산이 높은 일부 여전사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및 유동성에서의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비은행 예금 취급 기한 및 여신 전문 금융업의 동향과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션 이수진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 세션 종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션 종합 토론은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석 선임연구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임형석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번 세션에 이제 토론자로 저희가 이제 5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가나다 순서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박수는 제일 마지막에 한꺼번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님이십니다. 다음엔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팀장님이십니다.
이종호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장님이십니다. 전수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주 저축은행 중앙회 수석 상무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한된 시간을 감안해서 이제 토론자 분께서는 한 8분 이내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저희 관례에 따라서 업권 견해를 먼저 듣고 금융당국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이나 온라인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QR 코드를 통해서 Q&A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질문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을 대표해서 최병주 저축은행 중앙회 수석 상무님께 토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축은행 중앙회 최병주 상무입니다. 제가 자리는 제일 끝인데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돼가지고 그런데 먼저 우리 이수진 박사님 발표자를 잘 들었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박사님 설명하신 거하고 일부 중복이 되긴 하겠지만 간단히 현황 및 전망, 그 다음에 업계가 필요한 어떤 제도 개선 순서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축은행업계는 그 PF 부실 PF 때문에 되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도 우리 PF 부실 여파에 따른 건전성 악화 부담 등으로 기업들 중심으로 외형 축소가 지속됐고 특히 여신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말에 저희들이 그 113조 이상 넘어갔는데 97조 돼서 한 16조 정도 줄어서 약 14% 정도 감소하는 등 외형 축소가 지속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위험 관리 등을 위해서 보수적인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서 이 성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고 반면에 중저신용자 대상 그 중금 매출이라든지 햇살론 이런 데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2020년도 하반기에 고금리 예금이 이제 저금리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조달 비용은 전년 대비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PF 등과 관련된 대손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수익성은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악화 추세며 금년에도 적자 결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쌓고 또 앞서 말씀드린 조달금리 안정화 등으로 인해서 분기 기준으로는 이번 3, 4분기에는 적지만 흑자 전환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그래도 최악의 어떤 저기는 지나지 않냐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여전히 신규 영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PF 등에 대한 대손 비용 분이 아직도 이제 이렇게 남아 있다 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은 내년에도 좀 쉽지 어렵겠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은 저희들이 BS 비율이 한 15.1%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법적 기준 대비 한 2배 이상 되고 역대 저축은행 업계 중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 고정의 여신 비율이나 연체 비율 같은 경우는 그 PF 사업자 평가 등의 영향으로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PF 중심으로 경공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도 저희들이 지금 유동화 방식으로 매각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 지표도 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업계가 희망하는 제도 개선 요구 필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어떤 간담회에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축은행 업계의 그 반복적인 어떤 시장 신뢰 훼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만 그 반복되는 위기가 오는 게 아무래도 저축은행 업계의 고유 시장, 고유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유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50여 년 역사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면 서민하고 지역이라는 크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금융도 많이 바뀌었고 시대도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서민과 지역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한 번은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부 개선을 좀 반영하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서민금융 확충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런 빅테크들의 그 어떤 대출 비교 플랫폼도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고, 또 신용평가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고도화돼서 이 개인 신용대출 같은 건 거의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구역 같은 것들이 기준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 신용대출을 조금 더 활성화해가지고 저축은행들이 좀 기업과 어떤 개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조금 제약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는 이런 개인 신용대출이나 또는 뭐 이런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할 때 좀 더 예외 적용을 해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뭐 햇살론이라든지 사이돌 같은 정책 상품 또는 준정책 상품에 대해서도 뭐 재원이나 뭐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어떤 출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축은행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영업구역 할 때 우리가 지역 그 대상이 서민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산업 규모도 많이 커졌고 그랬으니까 중소기업을 좀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서 의무 대상 거래자를 좀 포함시켜주면 저축은행들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한 금융 공급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자기 자본이 15조 원이 넘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자금은 충분한데 저희들이 그 예대비율 충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높은 금리의 수신을 조달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이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최근같이 어려운 시기에서는 이런 그 자기 자본 일부를 예수금에 포함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원가 경쟁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제 그 저축은행의 지역금융을 좀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그 지역 내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서 지역 보증재단이 좀 보증하는 보증 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최근 이제 지금도 지역에 보증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은행을 창구로 이렇게 취급되다 보니까 저축은행이 취급하기 쉽지 않은데, 저축은행의 전용 보증 상품을 좀 신설해서 저축은행의 지역 내 소상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신 공급의 창구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축은행은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도 겪고 등등 그래서 사실 규제가 이렇게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세밀하고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 운용 방법에 대한 규제인데, 근데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이럴 때는 여유 자금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유가증권 투자 한도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더 다양화 좀 완화해 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서 이수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저축은행 업계가 수도권, 비수도권, 뭐 대형, 중소형 이 격차가 갈수록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저축은행의 어떤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에도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박사님 연구해 주신 바와 같이 자산 규모별이라든지 에 따라서 감독 영업 규제를 차별화해서 해당 저축은행이 규모에 적합한 어떤 그런 시장을 영업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지난번에 우리 M&A 규제를 일부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지방 간 저축은행 간의 M&A라든지 중소형사 저축은행 간의 M&A 할 때도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어떤 지방 간 중소형 저축은행 간 M&A가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좀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PF에 대한 부실 자산을 적극적으로 축소를 해서 경영 건전성을 좀 이렇게 강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적정인 금융이라는 어떤 본연의 역할도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저축은행 업권이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났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전업권과 관련해서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팀장입니다. 이순신 박사님께서 카드 업권과 캐피탈 업권의 그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디테일하게 뭐 데이터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뭐 전망 및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전망이라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자산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연체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된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크게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전망을 해보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이제 여전사들의 그 조달 비용이 한 1% 수준까지 이제 1% 수준까지 내려간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뭐 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금리 조달 금리가 한 6%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3% 초반까지 이제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전사들이 그 대출 이제 조달 만기 구조를 보면 대략적으로 한 3.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높은 금리에서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금리가 뭐 일부 이제 낮아진다는 이제 전망도 있고 뭐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이제 뭐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지만 낮아진다라는 이제 전자에서 보면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영향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카드사나 뭐 캐피탈사 모두 조달 금리로 인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비용 감소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카드사를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카드론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급결제 부분에서의 그 수익성이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대출 부분에서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증가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카드론들이 이수진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건전성에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카드론 관련해서 이제 카드사들이 좀 더 주의를 해서 건전성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기존에 이제 히스토리를 쭉 보면 카드사들이 언제 가장 수익 변동이 컸나라고 보면 데이터상 수치상으로 보면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이제 적격 비용 제도가 이제 그 2012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돼서 지금 현재 한 12년 정도 흘렀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적격 비용 재산정을 하고 내년도 이제 도입하는 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이제 적격 비용 산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익 변동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12년 정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가 매 3년마다 이제 적격 비용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적격 비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대 수수료 중소 가맹점에게 이제 우대 수수료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가맹 수수료 인하들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벤치마크를 이제 호주에서 이제 이 적격 비용 체계 벤치마크들을 해왔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은 이 적격 비용을 통한 산정되는 어떤 감행 수술 정산 수술 상한이라는 규제 자체가 현재는 이제 없어진 상태고 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상한을 정하면서 이제 결정하는 구조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장기적인 논의겠지만 이 적격 비용 체계가 앞으로 이제 그런 그 해외 사례들을 봤을 때 그 할 때마다 이제 약간은 가맹점과 그리고 카드사 그리고 이제 카드 회원들 간에 갈등 요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해서 이제 정책들을 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 결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쟁 구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간편 결제라고 이제 삼성페이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도입된 게 한 2015년도 이때부터인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현재 올해 이제 카드 결제 규모가 한 1,200조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 간편 결제 규모는 한 350조에서 400조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사이에 카드 결제 규모의 한 30% 정도를 이제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 업자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카드사들이 이제 뭐 이수진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초기에는 이제 협력을 통해서 카드사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파일을 키우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수익들을 이제 영위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지급 결제 부분은 경쟁 구도가 카드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달 비용이 이제 큰 감소 요인, 조달 비용들이 이제 여건이 이제 개선돼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PF 등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판매도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캐피탈사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달 비용 인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여건의 충격들이 왔을 때 대형사와 중소형 간의 어떤 그 영향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전망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캐피탈사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인들을 파악했을 때는 중소형사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포커스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뭐 이수진 박사님이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비교 플랫폼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가격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가 가격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 30% 정도가 실제 계약까지 이르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플랫폼 업자들에게 자동차 보험, 뭐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등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 상황에서 캐피탈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적 금융을 통해서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향후 이제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대리점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조사해본 바를 통해서 보면 보험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것은 금융업권에서 이제 캐피탈사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캐피탈사가 이제 보험 판매 대리점을 하는데 전혀 뭐 규제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캐피탈사들이 이제 물적 금융을 통한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캐피탈사들도 보험 대리점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저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전업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 비용 감소 요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적격 비용 재산정 기간에 따라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많이 변동됐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호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이종호 국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맡고 있는데 그 두 업종 다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어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도 많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께서 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세 가지 부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장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이 업권의 영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건전성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 얘기 드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최근에 그 기준금리도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인하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가 인하됐을 때 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모두 뭐 어느 정도 순이자 마진 개선이라든가 또는 또 뭐 채무자 상환 능력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저축은행하고 상호금융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축은행은 고정금리가 거의 70에서 80% 사이고요. 그 상호금융은 완전 반대로 변동금리가 70에서 80%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저축은행은 이제 대출금리가 만약에 또 수신보다 길고 또 고정금리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익자 마진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금융은 말씀드린 대로 거의 80%가 변동금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선 효과가 저축은행보다는 좀 낮게 나타납니다. 근데 저축은행에서는 저희가 기대만큼 올 한 해 그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자산, 특히 여신 부분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부실 여신이라고 하는 고정이하 여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무수익 여신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에 따른 그 효과가 좀 반감된 부분. 그래서 분명히 저축은행 업계에는 플러스 효과가 맞습니다만 저희가 기대만큼은 그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태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우리나라 GDP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조금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내수가 아직까지 그 회복이 가시화 안 된 상태에서 수출도 좀 어려움에 빠지면 그 저희가 막연하게 이 금리 인하에 따른 뭔가 경기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장에서 이제 어떤 금리 인하에 좀 과도하게 기대해서 특히 부동산 뭐 PF라든가 또는 그 연체 채권, 담보대출 같은 것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이라도 좀 소홀해지면 그런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그동안 그 열심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연체 채권 정리를 해 오셨는데 이런 기조를 좀 더 계속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성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6월달 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에 따른 일제 그 평가를 실시했고 9월에 또 2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동산 PF 그 사업장 중에서 소위 유의와 부실 우려로 분류되는 이 사업장에 대한 정리 규모라든가 또는 정리 계획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서 지금 이제 한참 뭐 질서 있는 정리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충당금 적립 규모도 늘어났고 이것이 결국 올 한해 이제 단기 실적에 좀 부담 요인을 작용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 PF 사업장 만기 도래가 조금 이제 4분기, 1분기 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호금융 쪽 좀 말씀드리면 상호금융은 PF성 대출이 그 총 여신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신 그 소위 말하는 공동대출 중에서 뭐 담보대출, 특히 뭐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담보대출 쪽에서도 최근에 지방 쪽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씩 그 연체가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동산 PF성 대출뿐만 아니라 공동대출 나머지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연체 채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은 모두 다 규제비율을 뭐 다 100% 이상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이제 커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해서 부실 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은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연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내년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 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나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부실 여신을 신속하게 털어서 상처를 없애고 새살이 날 수 있게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 측면인데 혹시나 이제 뭐 작년에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고 해서 뭐 상호금융 쪽 어떤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연말에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했고 올해 4월에는 그 상호금융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일매일 단위로 그 예수금 분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어떤 유동성에 관련된 문제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레고 사태 이후에 4분기에 그 만기가 좀 집중됐던 부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합이나 뭐 또 금고 같은 데서 중앙회의 여유자금 예치한 규모도 상당히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사시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가용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회들이 운용하는 자금을 분석해 보면 자산의 한 80%, 88% 정도를 이제 유가증권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과거에 대체 투자라든가 또는 뭐 PF 같은 대출 채권이 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유가증권이 많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자산 운영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사시에 커버할 수 있고요. 또 업권 자체 또는 이런 거 이외에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그 한국은행의 이제 RP 대상 기관에 올해부터 그 상호금융 저축은행 중앙회와 상호금융 중앙회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선정이 돼서 그 RP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RP 거래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유동성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그 각 중앙회들이 거의 이제 그 유가증권 적격 담보를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자산들을 유사시에 시장에 긴급하게 매도하지 않고도 이제 한은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는 시장의 변동을 주지 않으면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그 한은 80조 보면 이제 긴급 대출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은행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부분인데 작년 7월에 이 부분도 개선을 해서 물론 전제 조건이 이제 금통위 의결이 있어야 이제 비상 상황에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제가 법조문은 67조인가 60몇 조에 보면 이제 하는 그 상시 대출이 있는데 여기 부분도 이제 좀 비은행 예금 기관에 대한 부분도 좀 한국은행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전성 부분이 최근에 많이 그 기업 대출 중심으로 올라간 것도 맞고 그 연말까지 지금 또 정리해야 될 자산도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이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와서 그 노력들이 이제 가시화돼서 나타날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유동성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어떤 예수금 그 뭐 대량의 인출 사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조짐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태고 또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그 여유자금 또 조합들의 또 저축은행의 자체 여유자금 그리고 또 유사시에는 이런 한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IMF가 저희 이제 금감원에 방문했을 때도 그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 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이 좀 높이 평가한 또 사실이 있습니다. 예.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년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자산 구조 때문에 그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간의 그 받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전수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금융위 전수환 과장입니다. 저는 그 이순신 박사님 발표에 약간 빠져 있는 대부업 관련된 제가 그 대부업 담당이라서 대부업 시장의 최근 동향과 그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고 금리가 20%로 이제 인하되고 그다음 고금리에 따른 조달 금리 인상으로 지금 대부업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출 잔액과 대출 대부 이용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대출 잔액 같은 경우 2020년 말에 15.9조 원, 15조 원 수준에서 지금 작년 말에는 12조 원,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대부 이용자 수도 22년에 약 뭐 100만 명에서 지금 23년 말에는 72만 명으로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뭐 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내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이렇게 뭐 계속 인하를 한다고 하면 대부업 쪽에도 이제 조달금리가 다른 업권에서 지금 오늘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업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에 따른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달금리가 하향이 되면 대부업들의 조달 비용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향이 그렇게 대부업 쪽에서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년도 정책에서 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첫 번째는 대부업들이 이런 조달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 서민들에게 자금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제도를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9월 11일 날 대부업 제도 개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우수 대부업자라고 해서 서민 취약계층에 자금 공급을 하는 대부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감독 규정이나 이런 쪽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 그 근거를 좀 대부업법 쪽으로 올리고 여기에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입니다. 이 대부업 시장이 결국은 등록 대부업자와 이제 불법 사금융업자가 이렇게 약간 뒤섞여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9월 11일 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7천여 개 정도 있는데 이 등록 요건이 굉장히 낮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 법인 같은 경우 5천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등록 요건을 좀 상향을 시켜서 개인 1억, 그 법인은 3억으로 지금 올릴 생각입니다. 만약 이 법이 이제 내년에 통과가 되면 대부업 현재 기준으로는 대부업자의 약 50%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제 유예 기간을 한 2, 3년 정도 둔다고 하면 실제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충분히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대부 중개업자들 관련된 뭐 정보 유출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라인 중개 대부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들이고 지자체 관리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금융위 등록으로 상향시키고 감독원의 검사 제재를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사금융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이라고 해서 이것도 최근에 또 언론에서 꽤 많이 이제 이슈가 됐는데 뭐 성착취 추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 자녀에 대해서 불법 추심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불사금 업자에 대해서 그런 부당 이득을 원천 징수 그 부당 이득을 징수를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해서 이제 불사금 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불사금 업자랑 이 실제 등록하고 있는 대부업자들 간에 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불법 사금융 업자로 명칭을 명확하게 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업법 이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올 하반기에 지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거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만약에 원래 이 대부업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에 이 대부업법이 시행이 되면 대부업법에 큰 변화가 좀 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훨씬 더 건전화되고 좀 약간 우량 대부업체들만 이 시장에 남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다 좀 안전하고 안심하고 이 대부업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저희 관리 감독이나 뭐 등록 요건이나 이런 걸 상향을 하는 경우에 뭐 대부업 시장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저희가 뭐 정책 서민금융 원래 약 10조 원 이상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 또 내년에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취약계층들이 어떤 자금 수요의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고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십니다. 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발제해주신 이순희 박사님 내용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패널로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 이금융권 쪽에서 작년 7, 8월 달까지 이제 새마을금고 문제 이후에 이제 새마을금고 이외의 다른 이금융권 전반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 와서 이제 말씀드린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이금융권 금융기관들의 이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감독 당국의 어떤 그런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선 건전성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감원 이종국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군별로 간략하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금융권의 이런 뭐 연체율이라든지 고정의 여신 비율 이런 지표가 좀 안 좋은 이유는 부동산 건설업 관련된 여신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금융권의 어떤
그 이금융권 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차주분들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상환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다른 업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구조적으로 취약한 어떤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이제 부실을 계속 누적하거나 이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독 그 수단들을 그 일관되게 강화를 해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연체율이나 부실 비율 이런 고정의 여신 비율들이 그 결과로 이렇게 상승한 어떤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최근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이금융권에서 재구조화라든지 정리 계획을 잘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손실에 대비해서 자본 확충이라든지 충분하게 충당금을 잘 적립을 해 나간다면은 지금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잘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권별로 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업권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업권에 비해서 전반적인 규제가 느슨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도 더 이제 넘은 것 같은데요. 이 상호금융 그 감독 기관 부처들하고 이게 공통으로 이제 그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협의 채널을 통해서 규제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하에 상호금융이 어떤 본연의 그 지역 서민 금융 기관, 지역 서민에 대한 금융중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건전성, 지배구조, 영업행위 각 파트별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우리 그 이수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중앙의 최병주 상무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대형 중소형 저축은행 간의 격차가 계속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대형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이제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기반이 그 과거에 비해서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을 재정립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과 같은 영업 환경 그 변화를 고려해서 저희도 저축은행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금융 시장 산업 내에서 포지셔닝을 해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고민은 뭐 저희뿐만 아니고 업계에서도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드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TMF 사태에서도 뭐 다들 보셨겠지만 이 지급 결제 환경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그 비대면 다단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핀테크나 비금융 회사들이 이 시장에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카드사들이 어떤 전통적인 이런 수익 구조, 신용 판매나 카드 대출 이외에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제 데이터가 굉장히 그 가치가 굉장히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개인 사업자 시비라든지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기반을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당장의 어떤 그런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계속 발굴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카드사들이 전통적인 이런 신용 판매나 그 카드 대출 이외에도 더 나아가서 이제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라든지 지금도 저희가 그 혁신금융 서비스 형태로 다양한 그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많이 도입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제도화하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라든지 또 카드 회원하고 가맹점 회원에 대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빅카드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금융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나 서비스가 그 구독 공유 경제, 소위 말하는 구독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구독 공유 경제에 누구보다 친화적인 어떤 그런 물적 금융 서비스를 이미 캐피탈사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물적 금융 노하우를 잘 이용해서 그 구독 공유 경제에 적합한 여러 가지 다른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제도적으로 계속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용된 시간 65분이 다 됐는데요. 그 사이 발표하실 때 온라인으로 저희에게 한 7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중에 시간 제약상 때문에 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그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전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건 신장수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그 올해 이제 그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에 적격 비용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이후에 3년마다 재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적격 비용 제도가 이게 도입된 배경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영세하고 영세 중소 가맹점들의 그런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12년도에 적격 비용 제도 도입 이전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제도 개선 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19조 여전법 19조 잘 아시는 여전법 19조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액 결제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맹점한테 이렇게 줘야 된다느니 아니면 또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를 해야 된다라든지 다양한 그런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많이 논의됐는데 결국은 그게 2012년도 적격 비용 제도 도입으로 이제 그 기결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의 어떤 취지 그러니까 영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가 그동안 많이 그러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적격 비용의 이 계산 방식, 산정 방식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뭐 큰 변화 없이 현행 그 산정 방식, 산정 시스템
그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그 안착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정 주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이제 그런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올려주신 질문 제목만이라도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 자산운용에 그 우체국 예금을 활용하는 이유,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 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 그리고 여전업권 같은 경우에 캐피탈사 신사업 진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아울러 위험 기반 자본 규제 도입 시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대법 같은 경우는 법정 최고 금리에 대한 질문 등이 있었습니다.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주신 질문은 저희들이 또 향후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발표해 주신 박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